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잠깐만요. 내가 뭔가를 이쪽에서 뮤즈가 어디냐?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허용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자 여기도 장하늘 유지원 여기는 왜 비디오가 안 보일까? 이게 내가 느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통신장애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안 켜놨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아 양 비디오를 안 킨 것 같은데요. 비디오 예, 비디오 전부 키세요. 자, 우리 화면 공유로 넘어가 봅니다. 이쪽도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쪽도 화면 공유를 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라는 것부터 설명을 하고 퍼즐은 조금 뒤로 미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키워놓고 조금 더 이것도 잔소리 많이 갑니다. 이게 잔소리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키워. 자, 개인 간 상호작용에 관한 7가지 원칙. 이 개인을 그냥 모아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개인은 상대방을 의식해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까지를 다 합쳐야 우리는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회 현상의 핵심적인 사회 현상은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 되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 되었을까? 이건 상호작용의 결과죠. 이 경우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 먹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복잡한 또는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7개의 문제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써니는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 먹었습니다. 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 먹었을까가 첫 번째 퍼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답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은 이득과 비용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을 때 직접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은 사 먹는 편이 싸니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런 겁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게 경제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다 할까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왜 써니는 사과를 못 살 수도 있을까? 낯선 데 가서 사과 가게를 못 찾을 수도 있고 사과 가게를 찾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나는 거래 비용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비용 얘기. 세 번째는 사과를 안 살 수도 있을까? 1,000원의 사과를 사야 되는데 500원 아니면 안 사고 튕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거래를 할 때 어떤 전략적인 행동이 언제 나타나고 그것이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사과의 생산 소비를 누가 결정해야 될까? 누가 사과를 사서 먹고 그렇지? 이런 거를 개인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국가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를 좀 탐구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공산주의 계획명령 경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나뉘기도 하지요. 이 문제는 사실 좀 이념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고는 싶지만 그 피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현실에서 그러한 좌우 대립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고 거기다가 또 남북한으로 갈려 있기까지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 얘기를 좀 네 번째에 하려고 하고 다섯 번째에 가서야 우리의 원래의 질문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이 되었을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왜 1,000원이 되었을까? 왜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과 시장의 생산 소비량은 적절할까? 이래서 우리나라에는 1,000원에 약
20억 개의 사과가 매년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이거 20억 개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 30억 개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많아. 10억 개로 줄여야 될는지도 몰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7번째는 때로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과를 더 생산해, 덜 생산해 하고 나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게 7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하는 것을 사과의 가격 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깊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이제 아까 퍼즐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얘기했는데 유신우 군이었었죠? 유신우 군 어디 네네.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윤신우 군. 그러네요. 내가 미안합니다. 한번 그 아까 퍼즐 얘기를 했습니다. 하얀 빨간 모자, 하얀 모자 퍼즐 어떻게 해서 사흘째 나가게 되었을까? 한번 얘기 좀 해보면. 우선 이제 모자가 빨간색과 하얀색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예, 모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얀색 어, 모자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얀색이 2개일 경우는 우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얀색이 2개일 경우 한 사람이 먼저 하얀색이 2개이면은 빨간색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얀색을 아, 보고 음, 빨간색이 본인임을 알고 가기 때문에 음, 그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습니다. 예, 전부 그거 인정하죠? 인정하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까? 지금 인정한다. 예, 한 번만 해봅시다. 인정하지요? 하얀 모자가 2개일 수는 없다. 2개이면 그 사람이 빨간 모자인 사람이 알아차리고 바로 나간다. 예, 좋습니다. 또 예,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얀 모자가 1개에 빨간 모자가 2개일 경우 자기 눈에 하얀색 모자와 흰 모자가 들어왔을 때 자신의 모자가 흰색이면 빨간 모자 쓴 사람이 다 맞추고 그거를 나갈 수 있어야 되나 바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빨강임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 이제 두 범죄자 2명은 그거를 이틀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 이틀째 둘 다 나가지 못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경우의 수는 머리 위에 있는 모자가 다 빨강색이다라고 셋째 날에 다 추론을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동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기에도 동의한다. 설득이 됐다. 이렇게 설득이 된 사람 설득이 됐습니다. 또 설득이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윤신욱은 조금만 더.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까? 다시 한번. 뭔가 그러니까 미진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얀색 모자가 하나고 빨간색 모자가 2개일 경우 예, 이제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눈에 하얀색 모자 우선 이제 하얀색 모자가 2개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얀색 모자가 하나고 빨간색 모자가 2개라고 이미 사람들이 머릿속에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자기 눈에 빨간색 모자와 흰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면 모자가 모자가 흰색이면은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은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빨간색 모자가 2개고 하얀색 모자가 하나라는 거는 이미 첫째 날이 지나면서 전제가 됐으니까. 근데 이를 맞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둘째 날에 사람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 3명은 자꾸 제자가 범죄자 3명은 전부 아무도 가지 않았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머리 위에 빨간 모자가 3개 있는 경우밖에 없구나 라고 알아채고 셋째 날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설득된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맞다. 맞다. 어, 김라나 양은 어디에서 설득이 안 됐습니까?
어디가 조금 미진합니까? 아니, 지금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허. 날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윤신우 군이 한 번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까? 자꾸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한 번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서 그걸 잘 구별해서. 자, 첫째 날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우선 적어도 빨강이 한 명 이상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째 날에 만약에 하얀색 모자가 2개일 경우, 그러면 그 범죄자 중 한 명이 하얀색 모자가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하얀색 모자라는 걸 첫째 날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자가 빨간색이면 알았으니까 한 명의 범죄자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에 범죄자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얀색 모자가 2개일 리가 없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애초에 어떤 상황이건 간에 범죄자 눈에는 빨간색 모자가 2개가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외에 다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그러면은 하얀색 모자가 2개일 리가 없다. 그러면 하얀색 모자는 1개, 빨강 모자가 2개거나 아니면 빨간색 모자가 3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얀색 모자가 1개에 빨간 모자가 2개라고 가정을 모두 한다면 어떤 그 범죄자 눈에 빨간색 모자와 흰 모자가 눈에 들어왔을 때 자기 모자가 흰색이면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을 바로 맞출 수 있어야 하나, 둘째 날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약간 불투명하죠. 다시 한번 네. 그 마지막 문장만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색 모자가 2개에 하얀색 모자가 1개라고 하면은 이 가정이 일단 들어가 있다면 어떤 그 두 범죄자의 눈에는 흰색 모자와 빨간색 모자가 하나씩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 머릿속에 모자가 빨간색 모자가 2개고 흰색 모자가 하나다라고 가정이 된 상태라면은 흰색 모자가 하나, 빨간색 모자가 하나가 보였으니까 내 모자가 빨간색이네 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여기가 이해됩니까? 김리나 양? 네. 여기까지 동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셋째 날에 나간다. 그죠? 네. 그게 사실은 약간 조금 왔다 갔다 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방법은 세 사람을 A, B, C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입장인지를 특정해 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특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풀어놓는 방법이 있는데, 윤신우 군은 어느 입장인지가 조금 흔들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묶어놓읍시다.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자기가 하얀 모자인지 빨간 모자인지 둘 중에 하나인 거는 압니다. 근데 하얀 모자라고 치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나는 가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론, 가정과 검증, 이론과 검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이론입니다. 나는 하얀 모자다라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관찰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B는 내가 하얀 모자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B가 또 이론을 세운다라고 하자 자기 자신도 하얀 모자라면 A가 하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자기도 하얀 모자라는 걸 안다면 C는 하얀 모자 2개를 보고 첫째 날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C가 첫째 날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B는 둘째 날 내 하얀 모자를 보는데 C는 나가지 않았다. 둘째 날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나갔을 텐데 B는 둘째 날에도 나가지 않은 것은 내가 하얀 모자라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내 이론은 틀렸다. 즉 나는 하얀 모자가 아니다. 해서 A는 셋째 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건 부정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가정은. 이런 경우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아니다. 따라서 내 이론은 틀렸다. 그래서 A는 셋째 날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게 됐지만 A만 나가느냐 하면 사실은 B, C도 여기에서는 A, B, C를 누가 A고 누가 B다라는 건 자의적으로 집어넣어도 되니까 모두 사실은 대칭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B도 똑같은 논리를 거쳐서 같은 결론에 나는 빨간 모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C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대칭적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신우 군이 한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같이 이제 추론을 해가는 겁니다. A, B, C를 구별하지 않고 A, B, C 세 사람은 모두 빨간 모자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따라서 빨간 모자는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다라는 걸 압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때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라고 치자. 마치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어디서 잃어버렸다면 거기를 구획을 딱 져가지고 뭐 발정자 모양으로 나눠서 9군데로 나눠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차례로 찾아가야 되듯이 빨간 모자가 하나인 경우 어떠냐, 두 개인 경우 어떠냐, 세 개인 경우 어떠냐라고 따져봐야 된다. 하나라고 치자. 이론입니다. 하나라면 두 사람이 하얀 모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은 첫날에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아차렸을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첫날에 나갔어야 된다. 첫날에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한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빨간 모자가 하나임에는 아니고 두 개 아니면 세 개라는 것이다. 그럼 이제 빨간 모자가 두 개라고 치자. 두 개면은 하얀 모자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둘째 날에는 하얀 모자가 하나만 있다면 두 사람은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얀 모자를 보고 따라서 두 사람이 둘째 날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둘째 날도 아무도 안 나갔다. 그러면 빨간 모자가 두 개는 아니라는 거다. 이제는 세 개만 남았다. 세 사람은 모두 빨간 모자다. 따라서 셋째 날은 세 사람이 모두 나가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처리 방법입니다. 다른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처리 방법도 있냐면 이거는 사실은 고등학교의 외고의 입시 문제의 구두시험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다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아무도 안 보고 B 눈에는 A의 모자만 보이고 C는 A, B 두 사람의 모자가 보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C는 C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네 모자 색깔이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B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모자 색깔이 무엇인지 알겠냐?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 모자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A가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색깔이냐? 그게 입시 문제입니다. 답은 빨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느냐? 이 경우도 세 사람에게 누군가 한 사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아니까 C가 만일에 하얀 모자 두 개를 봤으면 빨강이라는 걸 곧바로 알았을 겁니다. 따라서 C가 알았다라고 하는 순간 A는 내가 하얀 모자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C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A는 아직 모릅니다. 빨간 모자일 수도 있고 하얀 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B에게 물어봤습니다. B는 나도 내 앞에 사람 내가 B가 하얀 모자를 보고 있다면 자기도 하얀 모자라면 C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을 걸 압니다.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러면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빨간 모자를 보고 있으니까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A는 자기가 빨간 모자라는 걸 압니다.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A가 장님이어도 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못 봐도 풀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하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 바람의 검심이라는 옛날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 검객은 그 눈을 감고도 칼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추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옛날에 지금까지 나온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수학 문제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에서는 모르는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빨간 모자 2개는 오히려 내 판단을 흐려버립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인터넷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가짜 정보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 때는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 본질적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옛날 만화인지를 몰라도 난 내 아들이 클 때 소년 탐정 김전이라는 만화를 내 아들들이 보는 걸 보고 나도 열심히 재미있게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무 경감이라는 어떤 형사도 나오고 김전일은 고등학교의 어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아내는 거는 늘 김전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사무 경감은 범인이 일부러 유도하기 위한 나쁜 오해하기 위한 진범을 지나치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몰게 하기 위한 가짜 정보를 많이 생산해서 뿌립니다. 다른 경찰들은 흔히 거기에 넘어갑니다. 김전일은 그렇지 않지요. 본질적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골라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로 혼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 문제처럼 현실은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해야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잘 걸러내서 본질적인 정보를 핵심을 접근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님이어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겁니다. 본질을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나는 이제는 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일까라는 문제를 내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첫 번째에서 왜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은 원칙은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거래의 이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는 비용도 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익히게 하고 싶습니다. 거래는 비용이 때로는 듭니다. 비용이 크면 거래 이득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은 때로는 쌍방 간에 이득이 있는데도 서로 그 이득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거래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세 번째에서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얘기는 사회는 거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산주의 계획 명령 경제일 수도 있고 그 중간적인 형태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지배하고 진화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마 비슷한 것을 배웠을는지도 모릅니다만 그 본질적인 거 왜 그런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시장은 보통 좋은 경제 성과를 가져옵니다. 소위 효율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장은 거래의 이득을 다 활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보통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로 일반화하고 싶습니다. 정부도 때로는 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때로는 실패를 해가지고 그 경우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언제 나서서 어떤 식으로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대한 준비로서 나는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회 현상은 단순히 개인 현상의 합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둘이 합쳐져 가지고 사과 하나씩 생산하면 두 사람이 합쳐지면 사과가 2개 생산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개인의 선택을 연구한 걸로 충분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둘이 모이면은 둘이 아니라 3이나 4로 생산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싸우다 보면
오히려 1이나 0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학생들에게 팀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때로는 불평을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프리라이더가 무임승차를 하느라고 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은 배로 들고 그 성과물은 반쪽이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자꾸 팀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교수가 사실은 채점하기 편하려고 그러는 거다. 뭐, 하여간 내가 어떤 불평을 갖다 대충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는 두 사람이 협력하면 그 성과는 4배로 되고 세 사람이 협력하면 그 성과는 8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미국에서는 그런데 니들은 둘이 합하면 반쪽이 난다고 그러냐.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DNA가 뭐 어째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받은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뭐를 이루는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얘기하면 협력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잘 협력해봐라. 그러면 그 성과, 같이 협력해서 과제를 이루는 거, 그래서 뭔가 알아가는 거, 거기에도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걸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교수가 팀 과제를 내주는 거가 편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사실은 안 내주는 게 제일 편하지. 팀 과제를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환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이 2배, 3배 들어갈 수도 있다. 교수가 편하려고 내준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다.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 교수조차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거래를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래에서 한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만큼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어서 나는 이 얘기를 꼭 해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제로섬 게임을 뭐냐를 알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게임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홀짝 게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물주와 손님 이 두 사람이 하는 게임으로 여기서 됐습니다. 손님은 여러 명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플레이어, 경기자라고 부릅니다. 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홀수개를 잡거나 짝수개를 잡는 것 두 행동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갔던 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동전을 짤랑짤랑 흔들어가지고 주먹에 딱 져서 물주는 앞으로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이 주먹을 그 자리에서는 뭐 개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홀수 아니면 짝수개의 동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손님은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홀에 100원 하고 갑니다. 손을 펴서 홀수개가 되면 손님은 100원을 땁니다. 틀리면 100원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물주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 경우는 행동이라고 안 하고 전략이라고 하는 수가 많습니다. 스트래티지, 액션이 아니라 스트래티지라고 합니다. 손님도 홀짝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손님도 물주도 2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각 전략의 조합을 플레이, 경기라고 부릅니다. 각 경기가 끝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지는데 홀수개를 물주가 잡았을 때 손님이 홀수개를 맞추면은 첫 번째 숫자 마이너스 100은 물주 첫 번째 경기자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100원을 잃고 두 번째 경기자 손님입니다. 100원을 땁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읽을 수 있죠. 물주가 홀을 잡았을 때 손님이 짝이라고 얘기하면 물주는 100원을 따고 손님은 100원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요 숫자도 읽어갑니다.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것은 이 경우에 각 경자의 보상을 전부 합하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제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제로,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제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제로 해서 어떤 경기, 즉 어떤 전략의 조합에서도 항상 변하지 않고 합이 0이 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로섬 게임이 뭔지 분명히 알겠죠? 제로섬 게임이 뭐다? 제로섬 게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누군가 따면 얻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습니다. 승자, 패자, 승자,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가 그러냐?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래는 둘 다 이기는 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난 주장하는 겁니다. 윈윈 게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윈윈 게임. 전쟁이라는 건 둘 다 루저가 되는 게임입니다. 사실은 승자와 패자가 같이 있는 게임도 있을 수 있고 둘 다 승자가 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패자가 되는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는 윈윈 게임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그래서 첫 번째 퍼즐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써니는 사과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을까? 사 먹는 게 싸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래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래는 둘 이상의 개인이 서로 합의해서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써니의 경우 돈 3,000원을 주고 사과 3개를 받았습니다. 농부는 돈 3,000원을 받고 사과 3개를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개인은 항상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그 가치가 클 때에만 거래에 합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합의를 했다면은 써니와 농부가 합의를 했다면 각자는 적어도 주관적으로 이득이 비용보다 크다라고 판단했음에 틀림이 없지요. 써니는 사과 3개가 돈 3,000원보다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부는 돈 3,000원이 사과 3개보다 더 소중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쌍방이 주관적으로 이득이 비용보다 컸음에 틀림이 없다. 이게 내 결론입니다. 자, 이건 아주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서로 합의는 반드시 이득이 비용보다 클 때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물건이 사과 3개와 돈 3,000원 있는 모든 거래가 됐으면 그 거래로부터는 쌍방 간 다 이득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난 얘기를 했습니다. 임의연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까? 예. 자명한 논리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 서로 합의를 할 때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합의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뭔가 각자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했다면 둘 다 이득을 봤으면 틀림이 없다. 그게 내 결론입니다. 이게 자유계약의 원칙, 거래를 갖다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근본 논리입니다. 거래가 있다. 그것이 자발적이다라는 것이 보장이 됐으면 둘 다 이득을 취하면 틀림이 없다. 너무 단순하면서 너무 자명한 논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엄청 중요하다. 김라나 양 중요할 것 같습니까? 예? 네. 자유를 속박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 자발적인 합의를 국가가 굳이 규제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거래 이득이 왜 생기느냐라는 것을 결과만 가지고는 아직은 납득이 안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왜 그런 이득이 나올 원천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환의 이득과 분업의 이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의 이득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는 인슐린을 우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우연히 페니실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나는 사실은 폐렴에 걸렸고 너는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을 너에게 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을 나와 서로 교환을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이득이 되죠. 이 경우에 분명히 필요한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면 서로 필요한 것을 맞바꾸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걸 우리는 교환의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교환의 이득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사람은 교환의 이득이다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우연히 인슐린을 가지고 있더니 내가 필요한 페니실린이랑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더 있다면 인슐린이 있는 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또는 나는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특별한 적성도 맞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나는 인슐린만 생산할 테야 라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인슐린을 가지고 나는 빵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사과도 사 먹을 수도 있고 옷도 얻을 수 있고 집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뭐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을 수 있고 예방주사가 아직 안 나왔나요? 하여간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수업료도 대신 낼 수 있고 인슐린 가지고 말입니다. 전문화 시대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 우리는 분업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나는 인슐린만 생산해가지고 인슐린을 판 돈을 가지고 사과를 사 먹거나 또는 인슐린과 사과를 직접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이 사실은 더 쌀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분업의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 분업의 이득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막연히 얘기한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이 예는 두 사람의 목수가 있습니다. 에이브와 빌 두 사람의 목수입니다. 두 사람이 두 종류의 생산물이 있습니다. 동양 가구와 서양 가구. 두 목수가 두 가구를 생산합니다. 월별 생산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개씩 생산하느냐 얘기입니다. A부는 동양 가구를 한 달에 2개씩 만들어냅니다. 보름에 하나씩. 한 달에 2개씩. B는 조금 둔해서 그런지 한 달에 하나만 만들어냅니다. 2대 1입니다. 서양 가구를 만들어낼 때는 어떠냐 하면은 A부는 더 뛰어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4개를 만들어냅니다. B는 여전히 하나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2대 1, 4대 1입니다. 생산 계열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편의상 1년에 반은 동양 가구, 반은 서양 가구에 바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연간 생산량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부는 동양 가구를 몇 개 생산하냐면 한 달에 2개씩 6개월 동안 2, 6, 12, 12개를 만들어냅니다. 서양 가구는 한 달에 4개씩 6개월 동안 4, 6, 24개를 만들어냅니다. B는 한 달에 하나씩 6개월 동안 6개의 동양 가구, 그리고 서양 가구는 1 곱하기 6은 6개의 서양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토탈에서 사회 전체는 18개의 동양 가구와 30개의 서양 가구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퍼즐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어느 날 A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내내 쉴 틈 없이 망치만 두드리고 가구만 만들어내는 게 좀 지겨워. 나도 대학생들처럼 1년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딱 한 달만이라도 방학을 다녀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부모는 방학이 없다는 거 때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빌이 있다가 형님이야 나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 한 달이 아니라 2달, 반년 동안을 그냥 뭐 방학을 다녀와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A부가 있다가 그건 자네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모르는 얘기지. 결혼해봐. 나처럼 애들 둘도 봐. 유치원 다닐랴, 그 다음에 젖 먹이고 기저귀 사줄랴. 만만치 않아.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모아도 당장 생활에 주름살이 나서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에휴 나야말로 뭐 방학을 못 가고 더 고민입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유민환 군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엿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버뜩 떠오르는 말이 생각납니다. 분업의 이득을 이용해보자. 그러면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민환 군 이 경우에 갑자기 그냥 지적해서 물어서 미안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A 부군이 서양 가구를 생산하고 B 군이 동양 가구만 그렇게 서로 그냥 한 군데만 계속 생산하면은 맞습니다. 네, 나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비교 우위라고 그랬죠. 비교 우위라는 말을 갖다 여러분들은 잘 봅시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이렇습니다. A부가 둘 다 B보다 더 잘 생산하지만 두 종류의 가구 중에 어느 쪽을 더 잘 생산하느냐. 잘 생산하지만 더 잘이라고 얘기하면 비교 우위는 그 중에서 둘 다 2배, 4배지만 4배 쪽이 더 크지요. 따라서 서양 가구를 더 잘 생산합니다. B는 2분의 1, 4분의 1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못하는 건 어느 쪽입니까? 동양 가구입니다. 이걸 우리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B는 동양 가구의 비교 우위가 있고 A부는 서양 가구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라서 이건 어느 한쪽에 쏠릴 수 없습니다. 절대 우위는 A부 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그렇지만 비교 우위는 어느 한쪽이 이쪽에 비교 우위를 가지면 다른 쪽은 반드시 다른 쪽에 비교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더 잘난 거에 집중을 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덜 못난 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협력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는 수술을 하는 것도 있고 주사를 놓는 것도 있습니다. 의사는 양쪽에 더 잘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그 중에서 간호사는 둘 다 못하지만 그 중에서 덜 못하는 거 주사 쪽입니다. 수술은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수술을 주력하고 가끔가다 간호사의 일을 도와줘도 되고 간호사는 수술을 내팽겨 놓고 주사 놓는 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비교 우위에 따라서 협력을 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B는 동양 가구에 주력하고 A부는 서양 가구에 주력하면 됩니다. A부는 모자랄 때는 B를 도와주면 됩니다.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시다. 나는 1번으로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1번 동양 가구를 6개월, 서양 가구 6개월 하는 대신에 B는 11개월 동안 박을 가야 되니까 11개월이 남습니다. 11개월 동안 동양 가구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2번 11개의 동양 가구를 1년 동안 만들어냅니다. 남은 7개는 3번 남은 7개는 A부가 4번 3.5개월 동안 만들어냅니다. 11개월 중에 3.5개월을 뺀 나머지 7.5개월 동안은 5번 서양 가구 만드는데 주력을 해서 4 곱하기 7.해서 30개의 서양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뒤의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B는 11개의 동양 가구 중에서 6개 자기 거를 남겨놓고 5개를 A부에게 줍니다. 그럼 A부는 12개가 원래대로 됩니다. 대신 A부는 30개의 생산 중에 원래 24개를 남겨놓고 나머지 6개를 B에게 줍니다. 그럼 B도 6개, 6개에서 똑같이 됩니다. 방학을 갔다 왔으면서도 조금도 생활에 주름이 안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후배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후배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1, 2, 3, 4, 5, 6을 연습해 보세요. 이거를 왜 내가 연습해 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걸 국회에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나이든 그 국회의원이 저거 사기 아니야? 라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사기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가감성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진실이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나는 증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지만 두 목수가 얻은 분업의 이득은 약 12분의 1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얻는 분업의 이득은 얼마나 크냐라는 얘기를 이제 짐작해 봅시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면은 국부론이라는 것은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만한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역작입니다. 여러분들 교양도서 백선에도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국부론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영국의 핀 공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새처럼 자동화 공정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거에서 어떻게 생산했냐면 혼자 생산하면 아주 천지의 하라비로도 20개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데 10명의 보통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사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어떤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갈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들고 뭐를 하고 해서 10사람이 협력을 하니까 하루에 48,000개를 만들더랍니다. 10명이 나누면 4,800개입니다. 20개로 나누면 240배가 되죠. 분업의 효과는 이득이라는 것을 때로는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두 몫이나 아담 스미스의 핀 공장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분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지금 범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들 분업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협력한 사람들의 숫자는 수천 수만 명입니다. 우리는 분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업의 이득이 얼마나 크냐를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수준과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과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때의 수준, 그 차이는 모두가 분업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면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묘사한 책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는 사실은 운이 좋고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렇게 살아남기조차부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분업의 이득이 얼마나 엄청 크다. 그래서 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 시인은 무인도로 떠나지 못하는가? 답은 간단하지요. 왜 시인은 무인도로 떠나지 못할까요? 유민환군 답할 수 있습니까? 왜 시인은 때로는 도시생활의 염증을 얘기하면서 무인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혼자 사는 고독하면서도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는 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무인도로 간 시인은 없습니다. 왜 노래하면서 가지는 않을까요? 유민환군. 아무래도 자기가 한때의 기분으로 막 고독함을 즐기고 싶다 했지만 도시의 인프라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시인은 시만 쓰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분업입니다. 사실은. 무인도에 가면 의식주를 자기가 전부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는 시집을 써서 팔 독자들이 없습니다. 분업의 기초부터 무너집니다. 물론 시인은 더 나아가서 나는 가고 싶지만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가 없어서 분유를 살 데가 없어서 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어서 등등의 이유를 댈 수도 있죠. 장난감을 사줄 데가 없어서 데려갈 음악당이 없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분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가서 하면 됩니다. 혼자 치료해주고 혼자 교육시키고 혼자 장난감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때 만들어주는 의료 행위나 이런 걸 수준을 얘기하면 로빈슨 크루소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왜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보다 잘 살까요? 라는 거에도 다른 답이 가장 빠른 답은 사실 분업의 이득 때문입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온 우리나라를 탐방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나라를 묘사했느냐 하면은 조선에는 1700만 명의 로빈슨 크루소가 살고 있더라. 우리의 선조는 사실 거의 모든 것을 자급자족했습니다. 옷도 자급자족하고 직접 옷감을 짜가지고 집신도 자기가 짓고. 옛날에는 돈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신과 옷, 아내가 짜준 옷감과 쌀 이런 거를 개나리 보쯤에 이렇게 지고 떠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은 사실 이 거래의 이득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크게 만들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하는 협력의 과학입니다. 자, 협력의 과학, 거래의 이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가라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고 어떡할까요? 10분 동안 쉬고 몇 시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6분 전이니까 이거
그냥 2시 5분에 만나도록 합시다. 2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2시 5분에 만납시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2시 5분에 2시 이게 뭐예요? 2시 5분에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느립니다. 이게 타이프. 교수님, 예. 지금 화면이 윤신우 군한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한테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이게 추천 비디오 취소를 눌러야 되는구나. 맞다. 그래요. 좋은 지적입니다. 내가 그랬네요. 그때 뭐 했다가 그랬네요. 고정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적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만납시다. 예. 하지만 천천히 이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쪽도 기록을 하고 자 이제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자, 뭘 했느냐면 이거를 할 차례입니다. 거래는 왜 당사자 모두에게 이루어올까를 얘기했습니다. 왜 선인은 사과를 못 사 먹을 수도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과 파는 가게를 찾지 못해서 낯선 곳에 여행하다 보면 그런 수도 생길지 모릅니다. 이 경우는 가게를 찾는 비용이 거래 이득보다 커서 사실은 거기에서 기대되는 거래 이득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면 그걸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원칙이 지난 시간에 배운 이득과 비용 비교의 원칙, 경제 원칙에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걸 변형해가지고 왜 써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솔로로 지내기로 했을까? 아직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여기서는 함께 보낼 만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하고 괄호 안에 뭐라고 했느냐면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라고 얘기해놨어요. 사실은 거래하려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츠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싶어야 되고 또 거꾸로 상대방도 나랑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싶어야 됩니다. 나만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갖다 나는 욕망의 이중적인 이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까 나는 교환의 이득을 얘기하면서 나는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데 페니실린이 필요해. 너는 사실은 인슐린이 필요한데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욕망의 이중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건 욕망의 이중적인 이치입니다. 이런 상대방을 찾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사과 가게는 늘 팔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 가게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파트너 문제는 서로 짝을 지어야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았다 하더라도 협상과 절충의 실패, 그러니까 야,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보낼 건데 비용 부담은 누가 어떻게 할 텐데 몇 시에 헤어지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과 절충에 실패하거나 또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 사람 믿을 수 있나라는 신뢰의 문제 때문에 아이쿠 안 되겠어 그냥 혼자 지내고 말지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암묵적으로든 뭐든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이행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이 탐색, 협상, 계약, 이행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비용. 아까는 나는 분업의 이득, 교환의 이득에서 거래 이득을 얘기했죠. 그런데 만일에 그 이득보다 이 거래 비용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거래를 아예 포기하고 맙니다. 거래 총 이득이 총 비용보다 크면 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거래 비용을 줄여야 한다. 거래 제도를 개선하든 뭐든 해서 사실 거래 비용을 줄여야 거래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이런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은 거래 비용은 거래 제도에 의존하고 거래 제도에 따라서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 거래 이득이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거래 제도라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 거래 과정에서 서로 지키기로 한 어떤 행동의 약속입니다. 일종의 규칙입니다. 게임의 규칙이라고 봐도 되죠. 그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어떤 다자간의 거래가 다시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규칙에 대한 거래를 하는 셈이라서 이런 거래를 일종의 메타 거래라고 봐도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시장과 화폐가 중요한 거래 제도다. 그리고 시장과 화폐는 거래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둡니다. 시장과 화폐라는 건 일종의 거래 제도고 사람들은 거래 비용을 줄여서 거래의 이득을 보다 폭넓게 얻으려고 사실 거래에 이런 시장과 화폐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상대방을 찾는데 시장은 어떤 거예요? 시장은 원래는 다수의 사람이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자기에게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 장소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자기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더 쉽겠죠. 난 파트너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솔로를 지낼 파트너를 어떤 식으로 만나요? 소개팅을 통해서, 친구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나? 그런데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이런 것 같은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한 달 또는 보름쯤 앞두고 아직까지 파트너 없는 사람 여기에 모여라 라고서 큰 시장을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 만듭니다. 아직까지도 파트너를 찾지 못한 사람은 여기, 그러면 거기서 다수의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 그러면서 상대방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비용이 또는 뭐 어쨌든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솔로율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김라나 양, 그럴 것 같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찾을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시장 아이디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아이디어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어느 5일째 되는 날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모이자. 다수의 사람이 하다 보면 자기가 팔고 싶은 거 다 들고 나와봐라. 어디 바자회를 한다. 중고 물품 같은 것을 가져 나와라. 그러다 보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 이득을 누리자. 뭐 이런 겁니다.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발달이 되어 온 겁니다. 화폐라는 것도 비슷하다라는 말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킹스캐스터 5의 경우를 갖다 들고 있는데 나는 아까부터 소년 탐정 김재일도 얘기했지만 나는 두 아들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이 게임할 때 이것도 껴서 해가지고 이거 그야말로
내 둘째 아들 녀석이 이제는 지금 뭐 예일대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미국 연준에 취직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제 30 몇인가,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게임을 한 거니까 이 킹스 퀘스트 5가 한 20년 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때는 롤플레잉 게임에서 여기서 주인공인 나는 배추를 들고 어느 오래된 성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가야 복음을 구해와야 다음 미션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는 배추뿐인데 독수리가 가로막고 성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배추 줄게 하고 뇌물을 바쳐도 안 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머리에 아차, 독수리는 배추를 안 먹지, 초식이 아니지. 그래서 정육점으로 달려갑니다. 이 배추 줄게, 고기를 바꿔주세요. 안 바꿔줍니다. 나는 뭐 배추 같은 거 필요 없어. 생선이라면 혹시 먹고 싶어. 생선 가게로 달려갑니다. 생선 가게에 가서 배추 줄게, 고기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선을 바꿔서 정육점으로 가서 그걸 쇠고기로 바꿔서 다시 독수리한테 가서 쇠고기를 주고 문을 열어주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복음을 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는 욕망이 이중적으로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내가 사방으로 뛰어다닌 겁니다. 거래 비용을 내가 다 부담한 거죠. 그런데 내가 사실은 그렇게 애탈 만큼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하고 말죠. 그런 수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거래 비용 많으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화폐가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배추를 화폐랑 바꿔서 바로 독수리에게 주고 그냥 복음을 구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사실 배추 장사한테 갈 겁니다. 돈을 받고 가지고 독수리한테 줍니다. 야, 이거 줄게. 네가 가서 고기 사 먹든 말든. 그러면 독수리가 그래, 나도 돈 쓸 줄은 알아. 문을 착 열어줍니다. 그러면 갈 겁니다. 거래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돈을 사용하면 거래 상대방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돈을 사용하는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과 화폐를 발명한 셈입니다. 시장과 화폐를 발명하면 뭐가 잘 이루어지냐면 분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거래제도가 발달해서 거래 비용이 감소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 이득도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 발전이다. 아담 스미스의 책의 요지는, 책의 국부론의 요지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 같은 거 잔뜩 쌓아봤자 소용없답니다. 아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 그러려고 하면 생산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생산이 많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같은 노동을 투표해서 보다 많은 것을 생산하려면 분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업을 많이 하려고 하면 분업에서 나온 것을 팔 대가 폭넓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업은 시장을 발달시키고 시장은 분업을 다시 발달시킵니다. 이것이 되는 과정이 국가가 부강해지는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과 분업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잘 살게 된다. 그것이 국부론의 요지입니다. 자, 스미스와 분업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써니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갈등 얘기로 넘어갑니다. 거래 이득을 가져오면은 사람들이 그럼 거래 이득을 가져올 때 그냥 순탄하게 다 가져오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 소설책 얘기가 나오는데 소설책을 어떤 사람은 2만 원에까지 주고 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한번 읽은 책이라서 10,000원만 받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15,000원에 사고 팔면 너도 좋고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책 주인이 나는 이거 사실은 10,000원만 받아도 돼. 그러니까 야 15,000원 내지 말고 10,000원만 내. 아니요, 나는 사실은 20,000원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20,000원 드릴게요. 이렇게 싸우다가 결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법은 거의 없고 어떡합니까? 보통은 나 이거 거저줘도 안 가져가. 10,000원쯤이면 뭐 내가 뭐 한번 그저
너무 비싸지만 그냥 한번 사볼 수도 있지. 2만 원이면 아니면 안 팔아. 그러면 아예 그 꿈도 꾸지 마. 넌 다른 사람에 가면 2만 5천 원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서로 튕겨서 그게 어그러지는 수도 많이 있죠. 이 얘기를 난 얘기하는 겁니다. 튕길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거래 이득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둘이 같이 협력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는 거래 이득이다라는 것은 그게 누가 가져온 걸까요? 하고 원인을 갖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려고 그러면 곧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까 두 목수가 서로 합해가지고 아까 유민한 군 그런 얘기를 얘기했죠. 두 목수가 합쳐가지고 방학 한 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방학 한 달은 A부가 만들어낸 걸까요? B이 만들어낸 걸까요? 둘이 협력한 거는 몇 대 몇으로 협력한 걸까요? 유민한 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산소 H2O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가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라는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물이라는 액체라는 속성을 만들어낸 건 산소 때문일까요? 수소 때문일까요? 둘 다 합한 거라면 몇 대 몇으로 기여를 한 걸까요? 이거 따져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못 따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은 아버지의 역할 때문일까요? 어머니의 역할 때문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이거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되면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내 덕이야.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다 당신 때문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면 내 덕, 못하면 네 탓.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정치권에서도 흔히 그러죠. 잘 되면, 못 되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면 저런 자식이 태어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덕이라는 말도 맞죠. 당신이 아니면 저런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탓이라는 얘기도 맞죠. 결합생산물은 늘 그런 겁니다. 이쪽 저쪽이 아니면은 둘 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케네디가 쿠바 사태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승리는 100명의 아버지를 갖고 패배는 고아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은 여러 부모를 갖고 실패는 고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거 내 덕분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막 나타나는 내가 저 성공의 아버지야 막 나타납니다. 실패하면 고아가 되죠. 아무도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여러 부모를 갖고 실패는 고아가 된다. 여러분들 고아되지 않도록 성공하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거래 이득은 사실은 주장하기 나름이지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중에 뭐 얘기하는 얘기냐, 마르크스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물이 나왔을 때 사실 그 모든 것은 노동의 덕이다. 따라서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사실은 반대편의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착취라는 거에 대해서 곧바로 모순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 중국에서 자꾸 중국을 개혁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 자본을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일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는 거다라면 자본을 들여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 와서 착취 좀 많이 해줘. 라고 하는 꼴이 아니냐. 따라서 그 얘기는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면 외국 자본을 자꾸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나 좀 착취 좀 해줘.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그래서 인민일보에서 그대로 얘기했으면 안 되겠다. 인민이 더 잘 살게 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이론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합생산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나는 사람이 붙어 있으면서 싸운다라는 얘기를 갈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갈나무와 등나무 이런 하여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데 서양에서는 갈등을 컨플릭트라고 얘기합니다.
컨이라는 말은 함께 있다는 얘기고 플릭트는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부딪히는 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함께 있으면서 부딪히지? 함께 있으려면 부딪히지를 말든지 부딪히려면 함께 있지를 말든지 왜 함께 있어야 부딪힐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거래 이득은 함께 있어야 생깁니다. 거래 이득이 없으면 싸울 거리도 없어집니다. 협력하면 협력에서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게임이 벌어지는데 그 게임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야 이걸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를 얼마를 받고 파느냐에 따라서 거래 이득이 한쪽이 1,000원 더 가져가면 한쪽은 1,000원 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갑목수와 을목수 얘기를 환원해서 얘기해 봅시다. 두 목수가 서로 협력을 해서 한 달간의 방학이 생겼습니다. 그 방학을 가지고 누구께 더 많아야 될까라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빌은 A부가 동양 가구는 12개, 서양 가구는 24개를 가져가면서 나는 6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방학도 한 달씩 똑같이 나눠? 이거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물건을 많이 가져가면 방학은 나한테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방학에 대해서 사실은 A부에게 방학을 한 달 가는 걸 보름으로 줄이면 그 사이에 A부는 동양하고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B는 그 동양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한 달간의 방학을 더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방학을 A부는 보름, B는 2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해서 너 방학을 아주 조금 1분만 가져 라는 식으로 하면 방학을 3개월에 거의 가깝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A부는 그러세요. 방학 3개월 할게요. 나는 방학 안 하더라도 그래도 1분만 주는 게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신우 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방학 3개월 가질 거야. 내가 사실은 그게 공평한 거잖아. 라고 주장을 하면 A부는 예 그러세요. 윤신우?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살자. 헤어지자입니다. 그죠? 네네. 왜 그러냐면 A부는 원래는 내가 12개, 24개 가졌던 거 원래 어떤 거 다 가져온 건데 사실은 방학을 만들 때 기회도 내가 더 기여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방학을 똑같이 나눠준 것만도 고맙다고 해야지 그거 가지고 불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느 쪽의 논리도 정확한 논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감정 싸움입니다. 그럼 노사 간에 뭐 하면 그럼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파업하고 공장 문 닫고 헤어지면 싸울 거리도 없어지죠. 컨플릭트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 같이 좋아지느냐? 그거 아니죠. 노동자는 착취했다. 착취자가 없어지니까 더 살기 좋아졌네. 아닐 수 있죠. 많은 경우 아닐 수 있죠. 뭐 좋아질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결합생산물이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은 이 장화냐 도로 포장이냐라는 얘기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10가구가 어쨌든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사는데 장화를 사는데 4인 가구라서 1인당 5만 원씩 2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0가구를 합치면 200만 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장화 사는데 그것보다 도로를 포장하면 사실은 1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앙트로프로 기업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장이 리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20만 원씩 내고 장화 사시느니 그 반만 내면은 10만 원씩만 내면 도로 포장하면 장화 없이 다 다닐 수 있어. 그 편이 좋지 않아?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략 C 대신에 전략 B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장화보다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씩 절약이 되고 다 같이 좋을 수 있죠. 이건 다자간의 거래입니다. 10사람이 플레이어가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때 꾀를 내면 이럴 수가 있죠. 아까 내가 팀 과제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자. 남은 9가구가 내가 빠져도
이 포장할 것 같습니다. 180만 원 장화 사셨는데 180만 원 포장하는데 100만 원이면 내가 빠져도 남은 9가구가 돈 내가지고 포장할 것 아니야. 10만 원씩 내는 대신에 11만 1,111원씩 내겠죠. 그죠? 그래야 되겠죠. 누군가는 11만 1,112원을 내야 되고 이건 그렇게 되겠죠. 9가구가. 그러면 나는 빠져도 되잖아. 이 전략을 전략 A라고 여기는 붙였습니다.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이거를. 현명한 방법이죠. 무임승차.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무임승차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무임승차보다도 더 좋은 방법 이경택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임승차보다 더 좋은 방법. 갑자기 물어서 미안합니다. 무임승차를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은 지금 장화를 각 가구당 사시는데 200만 원, 200만 원, 총 20만 원씩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도로 포장을 하면 전부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잘만 거래를 하면 거래 이득 1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보면 전략 C 장화 사신다 20만 원, 도로 포장을 반대하고 장화를 사시면 20만 원이 들죠. 전략 B 포장을 골고루 분담하면 10만 원이 들죠. 그런데 전략 A는 다른 사람이 포장하기를 잘 기다리면 나는 돈 안 내고 제로만 해도 됩니다. 마치 과제라고 하면 10사람이 과제해서 남은 9사람이 내버려둬도 과제를 만들어낼 테니까 나는 잠깐 해도 지들 성적만 하려고 9사람이 노력해서 내겠지 뭐. 나는 살짝 빠져도 평균 학점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살짝 빠지자. 이런 것이 무임승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임승차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개인의 입장에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이경택 군? 자, 돈을 안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면 뭘까요?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물은 셈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은 셈입니다. 그러면은 전략 D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략 D는 아닙니다. 그건 돈을 30만 원 쓰는 방법이라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략 D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잘한다고 10만 원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 돈을 안 내가지고 결국은 도로 포장도 안 되고 장화는 따로 사 신고 10만 원 낸 거는 띠게 먹고 사기당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악이죠. 자, 누구 손 들어서? 예, 윤신욱 군. 역으로 도로 포장을 반대해서 협상을 하는. 맞습니다. 도로 포장을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9가구가 180만 원의 장화를 사시는 대신에 100만 원만 낼 수 있는 방안에 80만 원의 거래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반대해서 도로 포장이 안 이루어지면 그건 허탕치입니다. 적당히 반대를 해서 타협의 여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돼지띠라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진흙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없애려고 그래. 도로 포장은 콘크리트 덩어리잖아. 나는 돼지띠야. 우리 집 식구들 다 돼지띠라서 진흙, 머드팩도 좋고 얼마나 좋아.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지. 왜 그걸 굳이 포장하려고 해? 하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좋다고 꼭 진흙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니고 적당히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준다면은 내가 양보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뽑아낼 수 있을까요? 최고 79만 9,999원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뽑아내려다간 사람은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40만 원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잘하면 40만 원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얌체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갖다 우리나라는 알박기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알박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만 이 그림에서는 알박기의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10만 달러짜리 정도 집했는데 나중에는 이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500만 달러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1000만 달러 정도를 줘야지. 10만 달러 가지고 500만 달러 정도 가지고 만족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자 그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거기다 울타리를 치고 다른 쪽에다 집을 줘놨습니다. 그게 뭐 하여간 알박기라는 거가 거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왜 정부를 발명했을까? 사실은 정부라는 것도 일종의 제도적인 거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퍼즐 4로 넘어갑니다. 사과의 생산과 소비를 누가 결정하느냐? 개인이냐 국가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개인과 국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개인이 혼자서 어느 독재자가 결정하는 건 분명히 아니죠. 따라서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어떤 장소, 사실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적당한 어떤 조건, 협상 조건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때의 교환 비율,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정부가 미리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는지를 뭐 어떤 계획의 과정, 그게 흔히는 이렇습니다. 우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 군인민위원회에서 도인민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그 중앙정부로 수렴하는 과정과 거기서 다시 계획을 다시 확정해서 밑으로 내려보는 지금 예산을 정부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과는 20억 개 생산하는 게 좋아. 아니 25억 개로 늘리지. 뭐 하는 식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결정한다. 시장 중심으로 결정한다. 뭐라고 합니까? 정부 중심으로 결정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거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국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면 명령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장은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고 정부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관료 조직과 정치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시장경제, 명령경제를 크게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공산주의, 계획명령경제하고 나눴습니다. 얘기한 거를 조금 더 뭐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인류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 거래제도를 발전시켜 왔지요. 거기 그 과정에서 시장도 생겨나고 또 화폐도 생겨났습니다. 그 역사는 아주 오래일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국가가 발달하기도 시작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경제의 모순점도 생겨나고 뭐였습니다. 그때 19세기쯤에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실은 특히 분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형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보다도 더 강한 얘기를 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강한 거냐면 내버려 둬도 자본주의 경제는 결국은 자체 내의 모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역사 법칙으로 그런 식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마르크스 이후에 레닌이라는 사람 또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갈 거면은 우리가 그 과정을 무력 또는 폭력적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앞당겨도 역사를 더 발전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력에 의한 공산주의 전파라는 방식을 스탈린이 추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서 소련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서도 공산주의 뭐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알제리, 쿠바, 북한
뭐 동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공산권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런 변화, 그 전후해서 그런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됐죠.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자본주의가 되고, 사실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혼합적인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갈리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는 좌우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이념을 벗어나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자가 이 얘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결정되느냐라는 문제를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사실은 합의를 통해서 사과와 돈을 교환하고 그 과정에서 사과가 생산량과 소비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사실은 사과 시장에서 생겨나는 거래의 이득, 분업의 이득, 교환의 이득을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과의 생산 소비량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계획명령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흉내내면 되거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시장을 흉내내서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론적으로는 시장 플러스 알파,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나는 뭐를 강조했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소득 문제를 소득 분배 문제를 얘기했죠. 정부가 나서면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이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공산주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능력에 따라서 기여한다는 건 뭘까요?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나는 사실은 석탄을 캐는데 아주 적성이 맞아. 그러면 너는 아오지 탄광에 가서 석탄을 캐. 아니 나는 휴전선에서 국가를 방해하는 군대가 내 적성에 맞아.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군대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하자면 국가가 파악해서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해주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주고 뭐를 한 사람은 뭐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준다. 이게 공산주의 이상 그걸 갖다 실현하는 게 사실은 공산주의의 제일 중요한 어떤 표였었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인하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지만 말입니다. 인하대학교가 열렸다 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과거에 1년 전에는 어땠었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그 대학생이 아니었었나요?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 그러면 방학 때 어떻게 점심을 먹었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인하대학교에서 흔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당과 음식을 선택합니다. 후문가로 달려갑니다. 식당가로 달려갑니다. 그럼 식당들은 어떡하냐? 어느 학생들이 미리 예약을 하는 법 거의 없습니다. 예약도 가끔가다 하겠지만 그러면 식당들은 알아서 얼마 정도 손님이 올 거야 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혼란과 무질서 또는 비효율과 낭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런 면이 있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면 거기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먹는 사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공산주의 계획경제라면 어떻게 하냐면 인천시에 그걸 담당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이 학생들의 선호를 미리 조사해서 쿠폰을 나눠주고 공산주의 이상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식당마다 너는 국밥 몇 개, 짜장면 몇 그릇을 마련해 해서 할당되는 음식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 짜장면과 국밥에 필요한 식자재를 협동농장, 축산업협동조합이든 또는 뭐든 거기에 이제 배분을 할 겁니다. 뭐월 뭐일 뭐시에 밀가루 얼마 또는 뭐 고기 얼마를 어느 쪽으로 배달을 해줘. 뭐 이런 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좋으냐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후자 쪽이 더 질서 있고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나는 여기서 시청의 개입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청의 개입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식당에 어떤 식단의 생산을 명령하면 각종 식자재의 적시 공급 등을 명령해야 되고 식자를 소고기를 얼마를 해줘라고 하면 그 농축수산업에 대해서 다시 자본과 노동, 노동을 갖다 또 배분해줘야 됩니다. 석탄을 뭐 하려면 석탄 아우지 탄광에 광부 몇 명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소비자나 생산자는 전략적으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필요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시하고 간파하고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아까 저 아우지 탄광에 가서 일하는 게 네 적성에 맞다고 그랬잖아. 아니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 아우지 탄광 싫어요. 편하게 뒤에서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릴래요. 너는 사실은 군대가 적성에 맞지 않아? 에이, 군대는 저쪽 뭐 다른 사람이나 내보내세요. 나는 군대 여학생들이나 내보내세요. 뭐 그럴런지도 모르겠다. 누군가는 아우지 탄광에 가서 일하고 누군가는 군대에 가야 되고 누군가는 굳은 일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편한 일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조금 먹어야 되고 누군가는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국가는 야 똑같이 그러면 누구나 몇 년 동안은 탄광에 갔다 오기로 하자. 누구나 몇 년 동안은 군대에 갔다 오기로 하자. 누군가는 정신노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육체노동을 시키자. 우리나라는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탄광 같은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많이 줍니다. 군대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또 빠지는 것이 뭐 많이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명령경제에서는 인센티브가 약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을 늘리거나 물자를 절약할 동기가 줄어든다. 등소평이 농업 초과 생산물을 사유화를 1979년에 했는데 그로부터 5년 사이에 중국의 농업 생산성이 2배로 늘어갔다는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얘기 같아도 엄청난 복잡한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979년에 사실 초과 생산물 당의 일정량을 바치고 100개의 사과를 생산해서 바치고 난데 그 뒤에 남는 거 120개 생산했다면 나머지 20개는 네가 먹어도 좋다. 네 마음대로 시장에 갖다 팔아도 좋고 네가 먹어도 좋고 이러면은 그걸 n분의 1 하는 거랑 달라요. 내 거가 될 수 있다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5년 사이에 중국의 농업 생산물의 양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2배로 늘어났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조그만한 농장에서 2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 10몇억 명의 13억이 먹던 양의 2배만큼이 생산이 됐다는 말입니다. 뭘까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중국에서 이제는 농업 생산이 남아가지고 한국, 일본 이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3억 명이 먹던 거에 2배가 생산이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공산물을 생산할 자본 이런 걸 갖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5년 사이에 농업 생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2배만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반으로 속여서 생산하고 있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n분의 1로 생산량이 돌아갈 때는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나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필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능력은 줄여서 얘기하고 필요는 늘고서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비교에 따라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데 가서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월급이 똑같이 배급이 똑같거든요. 배급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편한 데 가서 일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많이 번 거 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편하거나 자기 자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을 준다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가족에서는 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가장이 있을 때는 그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제 간에만 해서 야 우리 삼형제는 앞으로 나중에 분가해서 나가고도 월급날이면 다 같이 모여서 봉투를 쏟아놓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가기야. 필요에 따라 가져가기야. 그런 거 성공한 얘기를 자매에서든 또는 절친한 친구, 클럽 친구들 사이에서든 그런 거 성공한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없지요. 나는 없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될까요? 인도, 스페인 또는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고 했지만 판판이 실패입니다. 왜 실패한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강력한 권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에 봉사해가지고 나중에 종교단체에 가도 어디를 파면 암매장한 시체가 발견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처럼 쉽게 안 됩니다. 가족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그때는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우리 식구들끼리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게 가능합니다. 어머니, 가장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에서 정부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스케일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는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사실상 시장경제가 지구상에서 유일한 경제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북한은 남아있지 않아. 사실은 알제리아도 넘어갔고 쿠바도 넘어갔고 다 시장경제로 넘어갔고 사실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버티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북한도 사실은 의식주의 90% 아니면 95% 정도는 장마당, 시장을 그쪽에서는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공산당을 통한 배급체제는 사실상 아주 필수적인 맨 분야 제약은 다 붕괴됐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유일한 경제체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이념은 아직 공산주의 이념은 남아있지만 현실에서 적용해서 성공하는 형태 그거는 사실은 다른 형태입니다. 이념적으로 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움직이면서 그 바탕에서 조화로운 형태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태어난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 또는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서 아플 때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최소한도의 의료 또는 주택 또는 교통, 교육 또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 주거 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것. 정부는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의 최소 생활을 보장해 준다. 즉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준다. 사회적인 세이프티 네트를 마련해 준다. 이런 정도의 역할을 그치는 것이 최선이다. 생산 소비는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 최소한도 아주 빈곤한 생활만은 정부가 나서서 보장을 해주자. 세이프티 네트를 쳐주자. 이것이 현대의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퍼즐 5 이후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 부분은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다음 주로 가격이 형성 원칙 5, 6, 7부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퀴즈는 금주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내에 15분을 들여서 퍼즐을 풀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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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